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영상으로 어떤 도서를 소개해 드릴까 생각하다가 전 세계가 사랑한 김수현 작가의 에세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골라보았습니다. 156만 독자가 선택하고 최장기 스테디셀러 1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 책으로 출간 5주년 기념 개정 증보판인데요. 글, 그림 김수현, 출판사는 클레이하우스입니다. 냉담한 세상에서 나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기분 좋게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저자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과 지침들을 유쾌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책 속의 좋은 내용 중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그 누구도 아닌 나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감성7호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지나갈 인연을 붙잡아 악연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만두면 끝을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글의 쌍시옷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동기에게, 인생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스타그램에 처음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올라오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장을 보태 허리까지가 가슴인 엄청난 글래머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그녀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며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졌고 득템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스팽글 가방이 초라해졌다.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란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타인에게 자기 삶의 스포트라이트를 내어주곤 자신은 관객석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해지려고 애쓰지 말자.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영국,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 봉사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대한민국,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 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쇠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를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팔로워 숫자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집의 평수로 관계의 금을 긋고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 없다. 삶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개인의 취향을 갖출 것. 예전 남자친구는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 티켓을 정기적으로 구매해 관람하길 좋아했다. 대부분 해외에서 초청된 공연으로 현대 무용이나 행위예술 같은 공연이 많았는데 그는 여자친구인 내가 함께 가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몇 번을 가도 플라멩고 공연을 제외하곤 재미가 없었다. 팜플렛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는 난해함보다는 명료함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으니 이제 다른 사람과 가라고 했다. 취향이란 그런 것이다. 누군가는 현대 무용을 보며 감탄하고 누군가는 원피스 피규어를 보며 감탄하고 누군가는 HBO의 왕자의 게임을 보며 감탄한다. 어떤 이들은 취향의 고하를 나누고 같은 취향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취향의 차이는 우열의 증거가 아니며 강요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자기 감각에 솔직해져야 한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강요받거나 SNS에 인증하기 좋은 것을 쫓아다녀서도 안 된다. 자신의 취향을 깊이 향유하기 위해 안목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취향 자체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나는 공연보다는 전시가 좋고 슬픈 영화보다는 유쾌한 오락 영화가 좋고 스테이크와 와인의 조합보다는 돼지갈비와 비냉의 조합이 좋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건 자기 속에서 취미란에 적어낼 그럴듯한 취향이 아니라 일상을 풍요롭게 할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삶의 멋과 낭만은 그곳에 있다.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할 것. 최근 몇 년 동안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정말 인간은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의 책 행복의 기원에는 사람의 DNA가 생존을 위한 지침서라는 설명이 나온다. 책 내용이 인상적이라 소개하자면 우리의 DNA에는 조상들의 생존에 대한 매뉴얼이 담겨 있는데 생존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억제되도록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하고 생존에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건 생존을 위한 DNA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음식과 인간관계다. 시조새가 공중 돌기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무리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겐 무리에서 이탈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론 생존에 대한 위협 신호다. 음식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현대인에게 인간관계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소로 남았고 강력한 위협 신호로 진이 빠진 사람들에게 혼자의 유용성과 기쁨을 설파하는 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책들의 이야기가 맞다. 이제는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워킹데드의 세트장으로 변하지 않는 한 배고픈 순간에는 신용카드가 있고 위험한 순간에는 경찰이 있으며 만약의 순간에는 보험사가 있다. 신세계가 펼쳐진 거다. 그러니까 이젠 고독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DNA의 과민 반응일 뿐, 좀 미움받아도 안 죽는다. 다만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세계에 맞춰 우리의 DNA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는 것.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에 우리는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이 멋진 신세계에 시대착오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문학이 아닌 진화 심리학의 영역이며 감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 중 나와 주파수가 같은 누군가를 발견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해서 식음을 전폐할 필요가 없듯이 또라이를 만나 힘들었다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한 음식을 골라내는 후각이고 진심 없는 인간들은 곁에 두지 않는 안목일 뿐.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자.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나 역시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란 추상적인 단어의 가장 선명한 실체일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은 그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닌 사과이고 짝사랑 중인 그녀에게 필요한 건 타로 상담이 아닌 용기이며 외로운 그에게 필요한 건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닌 진실한 누군가이다. 가볍게 살아갈 것. 한 달 일정의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혼자 하는 여행이 처음이라 불안했던 나는 짐을 잔뜩 챙겼다. 책만 3권에 고데기도 2종류를 챙겼으니 짐을 쌀 때 미쳤던 게 틀림없다. 2개의 가방을 낑낑 쥐고 다녔던 나는 여행이 일주일 남았을 때쯤 완전히 지쳐버렸다.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나 자신의 신물이 났다.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공항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가방을 풀고 필요한 물건만 남긴 뒤 짐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렇게 절반의 짐을 버리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여행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여행 중에 만났던 지인은 1년 반 넘게 여행 중이었는데 그가 가진 짐이라고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겼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때그때 구입했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낡으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하는 시기였는데 그 자체가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불안하다며 너무 많은 짐을 챙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진 않다. 필요할 때 충당할 수도 있고 늘 무겁게 짊어지며 사는 것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이득일 수도 있다. 삶이란 오랜 여정이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의 무게가 버거워졌다면 불안한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행 내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짐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삶을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욕망과 잘못한 것 없는 부끄러움과 지치게만 하는 과잉된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 통첩, 그 포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 중 몇 명을 유독 예뻐했다. 수업 시간엔 항상 그 아이들에게만 질문했고 늘 그 아이들을 칭찬했다. 나는 나를 주인공 옆에 앉아있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니 어지간히 편애하셨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촌지받는 것으로 유명한 선생님이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빈손으로 찾아가자 면박을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몇몇 아이들을 예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꽤 오래 마음에 남아있었다. 세상엔 참 답도 없는 인간도 한심한 인간도 많다. 그들은 어린 시절 우리 내면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성인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우리를 잡아 끌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진단한다. 내가 자신감이 없던 것은 그 선생님의 차별 때문이었고 내가 자존감이 무른 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고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건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거기까진 옳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그 과거에 머물러 뒤늦게 보상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져 비운의 공주님 취급을 받기 위함도 아니다. 그 고리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세상에는 한심하고 서툴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고 우리는 운이 나쁘게도 그들을 만났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를 보며 되짚어볼 진실은 그 선생님은 그저 한심한 인간이었을 뿐이고 나의 부모는 처음부터 부모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 서툰 어른이었을 뿐이고 그 아이들은 어리석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렸다는 거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연약했던 나에게 위로를,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한다.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 사실 나는 한번 감정이 크게 상하면 잘 잊지 않았다. 쟤는 이기적이야. 그 친구는 앞뒤가 달라. 저 사람은 무례해. 꼬리표를 붙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마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선 내가 철이 없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실수였다 정도로 여기곤 했다. 그런데 문득 과거를 곱씹다가 왜 상대의 잘못은 인간적인 실수로 여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못난 마음이야 누구에게나 있고 실수는 늘 벌어지며 내가 서툴렀던 것처럼 상대 역시 그저 서툴렀던 건데 말이다. 아무래도 제일 악당은 내가 아니었을까?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면들만 나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나는 잘못한 점 없는 완전한 사람처럼 굴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의 다른 면들이 드러날 땐 못 본 척, 모른 척 지나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들은 내가 아닌 척 위장했던 거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오만했는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개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성격의 총합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며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 감정만 갖는 게 아니며 누구나 인정하기 싫은 찌질함과 이기적인 마음, 흑역사가 있다. 그런데 내면의 그림자를 보기 싫다고 모른 척하면 마음에는 내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 자기 개념은 뒤죽박죽이 되어 자신을 제대로 인식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게 된다. 우리가 보다 건강한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 자각하고 반성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의 싫은 면들도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날 때 감춰둔 욕망의 허용치를 둘 수 있고 그 허용치만큼 자신과 타인에 대해 관대해질 수 있다. 외면과 변명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내가 통합된 진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만한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